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174페이지 드디어 이제 물권법의 기초 강론에 들어갑니다. 일단 이 물권법을 들어갈 때 먼저 말씀드릴 거는 물권법은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우리 민법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물권법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권법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문제는 뭐냐면 좀 재미없어요. 좀 이렇게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뭐 반사회적이다, 뭐 이중매매다, 사기다, 강박이다,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요 물권법 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몸이 건조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없어 하시긴 합니다. 다만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공부할 때는 재밌게 편하게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보게 되면 진짜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잘 시험 문제를 보면 잘 틀리시거든요. 근데 물권법은 공부할 때 좀 은근과 끈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고 공부하면 다 맞힐 수도 있고 또 2차 과목의 기초인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물권법 부분이 결국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물권법 총론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총론 위주로 강의를 하고 강론 부분은 개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자, 174페이지 오시면 물권법 총설, 물권법의 의의죠. 뭐 쉽게 말하면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 물권법이겠죠. 우측에 175페이지 보시면 물권법의 법원이란 말이죠.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절 해가지고 물권의 본질, 물권의 의의, 물권의 특질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기초인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물권의 의의. 교재는 이제 어렵게 써 있죠. 그죠? 어렵게 써 있는데 우리는 개념은 쉽게 이렇게 하면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쉽게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물권이 나오면 세트로 무엇을 같이 가져야 되냐면 채권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과 항상 비교하시면서 개념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채권은 뭐냐 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은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뭐냐?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대물권 이런 표현을 써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대인권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란 권리는 A라는 건물에 대한 권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겠죠.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 돈 갚아라.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의 권리는 채권이고요. 따라서 소유권과 같은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 대물권이고 채권은 갑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뭐가 되는 거죠? 대인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갖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물건은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강한 양도성을 띠게 되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건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에 반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이해되시죠? 자, 양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돼요. 따라서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임차권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오늘은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건이다 이렇게 전제라고 공부하자고요. 개념은 뒤에서 할 거니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떼요. 전세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해요.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돼요.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임대인,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교재 17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에서 직접 지배성 이렇게 나오죠. 자,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직접 지배권이라는 거 비교되기 위해서 간접 지배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자, 갑이 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집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으면 되는 거죠. 주말에 아이고 좋다 하고 굴러다니고 누가 말하면 내 집인데 짜차 이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물건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직접 스스로 지배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협력이나 타인의 이행의 필요 없다는 점에서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스스로 직접 그 물건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누구한테 뭐라고 해달라고 요구할 것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채권은 달라요. 자,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단 말이죠. 이때 을이 요 받을 돈이 있다는 요 채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을에게 만족이 생기나요? 다시 말하면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는 을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받을 돈이 있으면 돈 뛸까 무서워가지고 잠자다가 어떻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언제 만족이 생깁니까?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야, 갑이 을에게 이행해야 비로소 을에게 만족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특정인이 이행을 해야 비로소 만족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 또는 간접 지배권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필요비니 유익비니 이런 용어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유익비는 계량비, 계량을 좋게 만드는 비용이고, 필요비는 수선비, 수리비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비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물권이라면
직접 지배권이고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하는 거죠.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야 되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이행, 협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스스로 고친 그 비용을 수리비를, 필요비를 집주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차인은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임차권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만족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임차권자는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자신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수리비,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상한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를,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임차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176페이지에 2에서 객차에 대한 배타적 지배에서 배타성, 그죠? 자, 물권은 배타적 권리입니다.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을이 중복해서 요 A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띠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하는 것을 막아요. 이걸 우리가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일물일건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존재한다라는 일물일건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채권은 달라요. 자,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거든요. 병이 또다시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는 거죠. 정도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정도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갑이라는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권리의 절대적 보호가 나오죠?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기초강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 중요했기 때문에 미리 했던 거죠.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이 뭐였죠? 모든 사람이란 뜻이었죠?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상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죠? 특정된 사람이죠.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뭐예요? 절대권인 거예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병한테 뒤지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인 거죠? 상대권인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전제일가입니다.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을이 전세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갑이 요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돼서, 자, 내 땅이니까 나가라 라고 을에게 지랄거릴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짜샤 라고 버틸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도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물권들은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면 병에게 나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못당한다 짜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임차권은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요?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이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주택 임차권자는 대항력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과연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력이 있나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다음날 대항력을 가져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권리라면 굳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법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그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주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대항력이 없는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이든 토지든 뭐든 모든 임차권 일단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대항력이 없다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위 행사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채권 행사할 때는 대위 행사해야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을이 병에게 뭔가를 행사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그냥 병에게 바로바로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대위에서 뭐 하게 되는 거죠?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직접 권리를 행사하느냐 아니면 통해서 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느냐 문제는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절대권이라는 말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고 굳이 대위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행사한다는 거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인을 대위에서 행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7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주체, 사람이겠죠?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 뭐가 나옵니까? 물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 물건이 나오는 거죠. 왜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물건이 뭐냐?
우리 민법에 개념이 나와 있는데 물건이라 하면 유채물, 색상, 건물, 토지, 분필, 안경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채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도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건의 개념은 과학적,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법은 어차피 사물을 분리해야 돼요. 사물을 크게 사람 아니면 물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아닌 것들은 다 뭐로 들어가요? 물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건의 개념이 좀 폭넓습니다. 유채물, 눈에 보이는 유채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뭐까지요? 자연력까지 물건이라고 해요. 따라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자연력도 물건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는데 이 물건이 다시 둘로 나뉘죠.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어요.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뭐냐면 나머지 개념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인 거죠. 따라서 전기, 온기, 냉기도 물건이라면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라면 다 뭐가 돼요? 동산이니까 전기, 온기, 냉기도 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연습해 보자고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뭐죠? 부동산.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뭡니까? 부동산이겠죠. 왜요? 건물은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건물 앞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도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우물 옆에 담벼락이 있네요. 담벼락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자, 담벼락 너무 멋있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는, 수목은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 나무 옆에 배추밭이 있어요. 배추밭에 배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배추밭의 배추는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할 때 조심할 점 뭐냐면 우리가 농작물 그러면 자꾸 마트에 있는 배추가 떠올라가지고 동산으로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에는 동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나오는 농작물은 다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자,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이 사과나무의 사과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분리 가실 그러면 사과, 파인애플 떠오르시면서 동산이겠지 그러지 마시고 분리가 안 된 거잖아요. 안 딴 사과잖아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인 거죠. 물론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동산으로 바뀌고요.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면 동산으로 바뀌겠죠. 물론 나무를 자르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이 막 지면 센치해지지 마시고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 수목 위에 달려있는 나뭇잎은 뭐예요? 부동산. 짤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요. 부동산 위에 모든 물건은 다 뭐로 들어가는 거죠?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177페이지 물건의 개념이 나오죠? 2번
특정된 물건이어야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고 3번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죠. 일단 이 판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이에요. 한 개의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 집합물도 만약에 특정할 수가 있다면 하나의 물건처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판례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협에서 갑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식업자거든요. 이 양어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양식장이 있는 땅값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건물도 그렇게 비싸지 않겠죠. 그래서 수협 직원인 갑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뭐가 그렇게 값 나갑니까? 그랬더니 나야 뱀장어들이 제일 비싸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뱀장어, 양만장이라는데 수조죠. 양만장 내에 이제 뱀장어가 이렇게 디글디글 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뱀장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겠죠. 그죠? 여러 마리인데 여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일단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양도담보 개념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죠.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물건이든 다 무엇을 설정할 수 있죠?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양만장 내에 있는 뱀장어에도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전할 수가 있으니까 뭐는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 양만장 내에 있는 모든 뱀장어에 관한 소유권을 수협에다가 이전한다.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으로 뭘 설정했죠?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갑이 대출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수협 측에서는 이 양도담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이 뱀장어를 실어가려고 뭐죠? 차를 몰고 온 거죠. 차같이 보이시나요? 근데 갑이 못 실게 막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뱀장어는 한마디도 없다는 거죠. 너한테 소유권 이전 형식에 설정된 이 양도담보가 설정된 이 그때 그 뱀장어는 이미 다 팔려 나와가지고 이미 장어법이나 장어회가 됐고 너한테 지금 그때 그 뱀장어 한 마리도 없으니까 니들은 요 뱀장어를 실어갈 수가 없다라고 갑이 뭐 한 거죠? 주장한 것이에요. 요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177페이지입니다. 판례입니다. 양어장 내의 뱀장어 등 전부에 대한 위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 계약은 그 담보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담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뱀장어와 같은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속 보시면 이러한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다시 말하면 그때 그 뱀장어가 한 마리도 없다 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 그 뱀장어 한 마리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양도담보는 요 집합물 위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니까 요 수협은 요 뱀장어를 실어가도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시험에는 가끔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넘겨보시면은
4번 물건의 종류에서 부동산과 동산회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179페이지 오시면 주물과 종물 나오고 원물과 과실이 나오거든요. 일단 주물과 종물, 주된 물건과 종된 물건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소유권을 공부하면서 부합이라는 개념과 함께 공부해야 되니까 좀 넘어가고요. 3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죠? 원물과 과실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원물과 과실이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항상 개념을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자, 과실이 뭐냐에 대해서 요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불로소득. 제가 이걸 한자로 쓰는 이유는 아시겠죠? 고의과실할 때 그 과실과 구별하게 할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불로소득.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얻게 되는 불로소득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월급, 임금, 과실 아니에요? 그건 뭐가 아니에요? 불로소득이 아니니까. 그러면 불로소득에 뭐가 있느냐? 천연과실.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사과.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새끼를 낳네요. 강아지. 개를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네요. 소를 키웠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게 됐어요. 닭을 키웠더니 닭이 아침마다 달걀, 계란을 낳네요. 이런 것들은 뭐죠? 천연과실이에요. 법정과실. 무슨 말이겠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불로소득을 말합니다. 자,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네요. 법정과실. 땅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땅값, 지료를 주네요. 지료. 아니면 건물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월세 차임을 주네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법정과실인 거죠. 일단 불로소득이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어떤 뭐 매매 대금이나 아니면 임금 이런 것들은 과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우리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과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일이 떠오르시니까 자꾸 과실하면 사과나무에 사과를 떠오르시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잖아요. 그죠?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앞으로 과실하면 사과나무에 사과를 떠오르지 마시고 지료와 차임을 좀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야 문제 풀 때 이해할 때 편해요. 자, 과실이 뭐가 있다고요? 지료와 차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물일권주의라는 개념이 나오죠.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해야 되는 입법주의를 일물일권주의라고 하고요. 기초강의 때 안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그림을 설명드린 내용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민법을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돌아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공시법 시간에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렇게 민법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가요. 182페이지 제3절에서 물권의 종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